정부가 돈을 적게 쓰고 재정 건전성 지키는 건 좋은데 왜 가계부채가 올라가냐고. 그 얘기인즉슨 정부가 정책사고로 가계부채를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퍼스트클래스로 만들어주는 방송 투자캠퍼스 홍반장입니다. 자, 오늘 투자캠퍼스 강의 내용은요, 이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 보시면 상당히 열받을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세금을 40%를 세금으로 낼 수 있다. 최근에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이 부채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으로 자, 홍반장의 경제 썰 라이브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0% 세금을 낼 수 있다. 자, 한국의 장기 재정 건전성 지표가 유럽 집행위원회 EC가 산출하는 고위험금 기준치를 무려 2배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복지와 지출 구조만 유지해도 향후 정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렇게 된다면 미래 세대가 부담을 땅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 세대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자, 현재 이 시는 역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단기 S5, 중기 S1, 그리고 장기를 S2 등으로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S2는 2070년께의 상황을 보는 장기 지표다. 지금의 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미래의 재정 적자를 메꾸고 현 시점에 정부 부채를 모두 갚기 위한 필요한 조세 부담을 미래 시점의 부가가치 GDP 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과연 얼마나 차이 나냐 하면 장기 재정 건전성 지표가 S2예요. 그래서 EU의 2.7, 그 다음에 이 6을 넘어가면 이제 고위험군이다. 근데 영국도 8, 미국도 8인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물이 우뚝 쏟아서 13.4. 뭐 GDP 대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추세 봤을 때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GDP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점점 뭡니까? 결국은 인구 감소가 따르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장기로 가면 갈수록 재정 건전성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재정 건전성이 떨어진다. 결국은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특별하게 이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현재 GDP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GDP를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상승을 시키는, 그러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가 하나이다 보니까 이런 장기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블라방님이 국민연금 폐지하고 나빠는 돈 돌려줘라 그냥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블라방님 또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어쨌든 뭐 국민연금이든 의료보험이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물론 국민연금은 조금 아닌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꾸면 또 다른 리스크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뭐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교수가 S2 지표를 여기서 분석한 한국의 S2는 2020년 기준 13.3% EC가 설정한 고위험금 기준을 2배 이상으로 보고 있어. 레드라인을 크게 넘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도 점점점 망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럽은 그래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가면 갈수록 더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현재 정부 비출이 낮다는 이유로 아직 확정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조금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 되지 않습니까? 미래의 일을 이렇게 분석 예측한 건 좋은데, 지금 정부 비출이 낮은데 이건 좀 높여도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고 있지만, 또 지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구색 맞추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여기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는 저성장 시기에 진입한 만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원스톱 지원 정책의
패키지가 필요하다. 뭐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특히나 중소기업 중심 원스톱 정책 패키지를 해야지만 이 관련해서 이런 구조적인 저성장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철이 서울대 경주학부의 교수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력 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 자, 여기에 사상 초유의 인구 감소가 매년 계속되면서 경제가 흔들리자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6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도 무너져 세계 최저 기록을 다시 썼을 것이 유력한데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 속도가 2030년이 되면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이 S2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정 교수 같은 경우 현재 재정적자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내년 조세나 뭐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일시에 올리면 연간 조세총액 41.9%에 달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에 올리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시면 생애 소득 대비 순조세 부담 비중을 보시면 1950년에서 60년생은 10에서 15%가 됩니다. 근데 자 보시면 1970부터 80년생 요 세대 어떻게 보면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시대의 마지막이 74년이거든요. 74년인데 그 시대부터들 20에서 40%예요. 이게 나이면 들수록 이제 4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태로 가면 나중 되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세금을 40만 원 이상 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면 지금 이 상태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출산 생산이 이렇게 계속 예산이 증가를 한다면 1990년대 이후에 출생자들은 40% 이상의 순조세 부담 비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보시면 자 2030까지는 괜찮은데 2030년 이후부터 보면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출산이나 복지 예산들. 근데 들어오는 세금은 적어. 그렇다 보니까 국가 부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단순 논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꼭 얘기 드리겠습니다. 단순 논리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일단은 요거는 그냥 이론적인 모델이다. 여러분들 이론적인 모델이다. 막대한 미래 세대 부담을 가면 나라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정 교수의 부수닥인데요. 그는 미래 세대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게 고려하면 현 시점의 국가 부채가 주요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재정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근데 저는 이 정 교수의 분석도 솔직히 말해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설령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세금을 떼어줘야 하는 복지 의무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은 급속도로 약해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령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노령 인구가. 그러면서 2014년 106조에 관련 예산은 2022년에 200조 원, 지난해는 226조 원까지 났고 2027년에 273조 원의 전체 총지출이 37.1%였다. 그렇다면서 나라 빚을 더 크게 넘을 수밖에 없고 2040년 되면 국가 채무는 3,000조 선을 찍고 2070년에는 7,138조 원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론상으로는. 저는 여기서 좀 빠져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저는 맞다고 급격하게 늘어나죠. 근데 이 노령 인구가 지금보다 이 노령 인구가 나이가 들면 갈수록 노령의 인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노령 인구들이 예전 같은 50 넘고 60대면 일 안 하고 쉬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60, 70까지 돈을 계속 버는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노령 인구가 대체하는 분명 무인화가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걸로 부족한 부분들을 분명 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로봇도 되는 거고 AI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출산율 부분도 저는 이 부분도 조정이 될 시기가 분명히 저는 좀 온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집값도 너무 오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2030년에 우리나라 분명히 저는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이 한번 꺾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남아도는 집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나중 되면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서울을 제외하고는
점점 뭡니까? 대학교 자체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는 많은데 들어가는 인구들이 없는 거야. 저는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외의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전혀 좀 빼놨지 않냐,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채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라고 써놨는데,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면요. 자, 기획재정은 이 같은 내용을 하면서도 지금 보시면 이번에 잠정 집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59.1조가 될 것이다 이랬는데, 자, 2023년도 국세 수입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56조 4천억 부족. 야, 이거보다 작은 걸 저희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가장 많은 세금들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세수 제축의 결과보다는 2조 7천억 많았다. 그리고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27년보다 13.1%였고 주력인 제조업 불황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이렇게 밝혔는데, 솔직히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지난해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법인세가 22.4%,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뭐 이런 등등 다 어떻게 보면 계속 논란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부자감세였어요. 지난해 세수에서 다 줄어들어 또 늘어난 거는 뭡니까? 근로소득세, 교육세였어요. 원래 법인세랑 근로소득세가 보통 원래 가장 좀 2대1이에요. 2대1. 법인세가 2, 근로소득세 1. 근데 지금 이게 어느 격차까지 줄어드냐면 지금 1.5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니까 법인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어쨌든 뭐 기업 영업이익들이 좋다, 기업의 영업이익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드는 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부자 감세를 안 했었다면 법인세가 이렇게 22.4%까지는 줄어들지가 않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때 국세 수입을 367조 4천억 더 줄인 걸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세수 역시 예상보다 적게 거칠 전망인데, 왜냐하면 뭐 연초부터 지금 전일까지, 전일 같은 경우는 ISA 관련해서 또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 요건 하나, 개인 자산 관리 계제, ISA 세제 혜택 등등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폈었는데, 그 감세 정책을 대부분 보면 뭡니까? 물론 서민을 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서민보다는 부자한테 혜택이 훨씬 더 많이 가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나라빚 얼마가 되느냐. 국가 채무가 지금 1067조, 그다음에 일반 정부 부채는 1157조, 그다음에 공공부문 부채는 1588, 그 전체에 받치면 2326%인데, 이게 주요 비기축통화국의 GDP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보시면, 자, 싱가포르가 168%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싱가포르가 168%고 이스라엘, 한국, 호주를 뚝뚝 보면 저희 나라 부채 비율은 현재까지는, 미래는 제가 접어두고 현재까지 보면 정말 낮은 부채 비율이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그 다음에 2028년. 자, 이렇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40였어요. 그죠? 근데 코로나 때 돈을 쓰면서 53.5로 넘어갔었고, 지금 2028년은 57.9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옛날처럼 해야 된다. 근데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아시아 국가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싱가포르가 2017년에 107%였는데 2022년에 167.5, 그 다음에 2028년은 170. 싱가포르가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지만 인구 감소나 이런 거, 뭐 싱가포르 원래 작은 나라니까, 그죠? 2028년까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자, 홍콩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0.1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콩 같은 경우는 2022년에 4.3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퍼본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그렇게 썩 많은 돈을 퍼본 게, 그래서 제가 이때 한번 방송 때 한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너무 적은 돈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내수 부진, 그래서 내수를 더 살려야 되는데, 뭐냐면 코로나 시국에는 수출에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내수라도 살려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러려면 돈을 훨씬 더 퍼부어야 된다. 자꾸 미래 생각, 지금 당장 힘들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내수가 돌아야지만 영향하면서 수출까지 경쟁력이 간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근데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마다 돈을 적게 쓴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상위를 보면 이게 2017년, 2020년 되면 16.2% 늘어납니다. 정부 부채는 가장 적게 늘어났지만 가계 부채 같은 증가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부가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채 비율을 낮추면서 이런 개인 부채는 1등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적게 쓰고 재정 건전성 지키는 거 좋은데 왜 가계 부채가 올라가냐고. 그 얘기인즉슨 정부가 정책사고로 가계부채를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 장단점에서 정부 부채가 높은 쪽,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낮은 쪽, 아니면 정부 부채가 낮으면서 가계부채가 높은 쪽, 서로 장단점은 있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흐름에서 정부가 부채 비율을 점점 낮게 미래에서 낮게 올리는 순간 개인들의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문제점이 아니냐. 근데 국가별 GDP 가계부채 비율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이 그죠? 안타깝게도 지금 가계부채 100% 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싱가포르 한번 보실래요? 싱가포르 요 색깔 한번 보시면 싱가포르의 가계부채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밑에 국가 부채가 높은 대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낮죠, 그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국가 부채는 정말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일본도 가계 부채 수준을 보면 이렇게 낮아 있습니다. 아니 일본이나 싱가포르 다 일본은 아직까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뭐 1인당 국민소득 엄청 높은다고. 싱가포르도 동남아시아, 아시아 국가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가장 앞서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정부 부채가 늘면 늘어날수록 일본 같은 경우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진입을 먼저 했고 지금 또 점점 계속적으로 고령화를 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본도 물론 개인 부채가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정부 부채가 높지 개인 부채는 낮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정부 부채를 낮춰야 된다. 그런데 개인 부채 올라가는 거는 IMF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하니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오케이, 재정 건전성 좋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면 가계부채의 재정 건전성도 높여야 돼. 그런 정책들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동반되지 않다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깝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IMF에서 그죠? 국가통화기금이 한국의 현 국가 채무는 적정한 수준, 당연히 적정한 수준이죠.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보이는데 다만 가계부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지금 높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구조적으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해결하는데 항상 하는 게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단임제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다 보니까 내 때만 아니면 돼.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얘기를 한 게 높은 이자율로 해서 대출을 억제되면서 싱가포르 가계부채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결국은 싱가포르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값이나 이런 주택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는데 소득 증가 부채 상환이 이루어져 가계부채가 줄어들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적으로 대출을 막는 거예요. 10년 만에 최저 수준의 가계부채를 만들었는데 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계속 끝없이 올라만 가야 하는 건지.